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공부하시면서? 연말인데 참 그죠? 학원 나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203쪽에 토지거래 허가 정보 여기부터 보실 차례인 것 같아요. 거기 203쪽을 보시면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리을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제출 여부 이런 게 있죠. 있습니까? 204조 요거 체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쉽게 나왔어요.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밑에 동글뱅이 2번 동글뱅이 2번이 아니라 동글뱅이 3번 토지거래 허가라고 나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토지거래 허가.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하실 거예요. 여기 이 지역은 토지에 대하여 거래를 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입니다. 토지에 관하여 거래를 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인데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을과 거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되겠죠. 이때 일정한 경우에는 요 갑과 을은 관할관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서가 있겠죠. 이 허가서를 등기 신청 시 제출을 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등기소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서를 받게 되면 등기 신청 시 이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정한 경우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과연 어느 경우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거래가 유상거래이어야 됩니다. 유상은 무슨 뜻입니까? 네? 보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보상을 받는 거래, 이걸 유상거래, 유상계약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반대는 무슨 뜻입니까? 뭡니까? 무상이겠죠. 보상이 없는 거. 그렇죠.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거나 또는 예약이어야 됩니다. 요 예약이라는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 미리 예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약속. 미리 체결한 계약을 예약이라고 불러요. 미리 체결한 계약. 이 예약은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제가 언급한 이유는 보통 예약을 한 다음에 가등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예약을 한 다음에는 가등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등기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예약을 별도로 쓴 겁니다.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등기거나 또는 지상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물론 가등기가 포함되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지상권에 관한 가등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이 허가서 또는 허가정보라고도 부르는데 이걸 첨부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돼요. 세 가지를. 이걸 외워두시지 않으시면 오른쪽에 표가 나와 있죠. 이걸 외우셔도 돼요. 이 표를 외우시든지 저 세 가지를 외우시든지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거래가 유상일 것. 두 번째, 등기원인이 계약이나 예약일 것. 세 번째,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나 보죠. 뭐 지금은 거의 외우지 못하실 거예요. 생소할 테니까.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용어가 자꾸 익숙해지시는 방법은 써보는 방법이 있을 테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는 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유상일 것. 두 번째, 계약이나 예약일 것. 세 번째, 소유권 등기나 지상권에 관한 등기일 것. 물론 가등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좀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는. 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쭉 넘기시고 쭉 넘기셔서 209쪽 보십니다. 209쪽. 209쪽을 보시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요 정보를 첨부하는 등기는 딱 4가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뭐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뭐 안 읽어보셔도 그 파란색에 있는 거 요 4가지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는 4개의 등기. 가장 중요한 권리 등기인 소유권 등기.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제부 등기.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먼저 바꾼 다음에 등기부 표제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 2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부동산 멸실 등기. 요 4개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원칙적으로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 요 4개, 그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다시요. 가장 중요한 권리의 등기 뭡니까? 소유권 등기 2가지. 두 번째 표제부 등기 2가지.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이기 때문에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등기인 소유권 등기와 표제부 등기 2가지씩 한번 읽어나 보죠.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 부동산 멸실 등기라는 것은 부동산이 없어졌을 때 등기부 표제부에 멸실 사실과 멸실 원인, 날짜를 기록하는 등기인데 이를 부동산 멸실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좀 나중에 시험 보기 전까지는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나머지는 뭐 쭉 넘어가십니다.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시냐면 215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 등기 신청 방법.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2가지예요. 첫 번째,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전자신청의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방문 신청은 모니터에 이폼 형식이라는 신청 정보의 양식을 띄운다. 이폼 형식이라고 해요. 올해도 출제했죠. 이폼 신청 정보의 양식입니다. 이폼 형태의 신청 정보의 양식을 모니터에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을 해요. 그리고 프린트 킵니다. 프린트 켜서 출력을 합니다. 그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신청 정보를 가지고 신청서가 되겠죠. 이 신청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문 신청을 옛날에는 출석 신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사용해요. 출석 신청. 또는 종이를 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서면 신청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방문 신청, 이폼 형태의 신청 또는 출석 신청, 서면 신청 다 같은 뜻이에요. 요게. 그 다음에 이 전자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걸 얘기합니다. 인터넷. 이거는 모니터에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모니터에 요 신청 정보를 띄웁니다. 띄운 다음에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해요. 프린터 킬까요? 안 킬까요? 네? 프린터 킬까요? 안 킬까요? 안 킵니다. 안 키고 엔터키 탁 쳐요. 그러면 그 정보가 인터넷 등기소로 송신이 돼요. 송신. 그래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원칙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못하는 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방문 신청이 될 겁니다. 그 정도만 일단 외우시고 시험에 나오는 건 나중에 다 줄을 칠 겁니다. 쭉 넘기십니다. 그 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신청 정보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가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거예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건 채권행위죠. 채권행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채권행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불렀죠? 공동신청. 그렇죠.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등기 신청 정보. 방문 신청일 때는 당연히 신청서가 되겠죠. 이 신청 정보가 제공이 되면,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을 가지고 등기관은 등기부에 옮겨 적습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워낙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등기를 실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정보의 내용을 여기다 옮겨 적은 것을 등기를 실행한다 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는 등기부를 통해서 그 정보는 공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선 여기도 정확한 내용이 기록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내용을 등기관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첨부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면서 등기관이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첨부 정보도 갑과 을이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제공을 하면 등기관은 이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여기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에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식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 기준은 우리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각하사유라는 타이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하사유는 무릎 밑으로 던져버리는 사유라는 뜻이에요. 즉 등기신청의 거부사유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거부사유, 거절사유. 그러면 이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각하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각하결정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거부결정이 될 겁니다. 기억나시죠? 여러 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각하사유는 제1호부터 제2호 그 다음에 제3호 그리고 쭉 가서 몇 호까지 있다고 했습니까? 제11호까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1호는 뭐였죠? 관할 위반. 1호와 2호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관할 위반. 2호는요. 등기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면 등기할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 각하사유가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뭐 같은 뜻이에요. 등기 능력이 없는 경우. 제3호는 신청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해서 쭉 11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각하결정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각하결정을 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실행된 등기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눈다고 했죠? 여기서 나눈다고 했죠. 이거는 이의신청에서도 또 필요해요.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1호, 2호 위반의 경우에는 각하결정이 돼야 되는데 각하결정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이 등기는 효력이 어떻습니까? 당연히 무효인 등기고 당연히 무효인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고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할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3호부터 11호에 위반이 됐을 때는 당연무효입니까? 아닙니까?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했죠. 또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했죠.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때 당연무효가 아니란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언제 유효라고 했습니까? 실체관계와 부합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등기는 무효.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눴고 실체관계 부합 여부는 어떠한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했죠?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체관계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얘기해요. 법의 실체는 권리, 의무를 얘기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권리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면 설령 여기에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자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여기에 위반됐으면 무효.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권리 의무를 판단하는 과정은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권리와 의무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의신청 이따가도 보실 건데 이걸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의신청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나와 있고요. 거기 심사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죠. 형식적 심사라는 것은 첨부된 정보만을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심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 등기관은 갑과 을을 불러서 신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문할 수 없고 의심이 된다면 그냥 각하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를 형식적 심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의 보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정, 보는 보충한다 라는 뜻이고 정은 정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등기신청 정보에 뭔가 빼먹는 경우가 있겠죠. 맞습니까? 신청 정보에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충해야 됩니다. 등기신청 정보에 뭔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정해야 돼요. 따라서 신청 정보에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틀린 부분이 있을 때 보정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등기신청의 보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224쪽에 맨 밑에를 보시면 또한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있죠. 등기공무원은 신청 정보의 흠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흠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자, 흠, 잘못 기록한 거. 결은 빠졌다는 뜻이에요. 빠졌다는 거. 그래서 흠결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보정 명령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하 결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정 명령을 할 의무가 없고 즉일 보정되지 않는 한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정 명령을 할 의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즉일이라는 말은 예전에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그 대법원 판례 문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즉일이라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보시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때까지 보정을 해야 됩니다. 즉일이 아니라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이걸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다시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칠 겁니다. 그 다음에 226쪽을 보시면 등기신청의 치하라는 문구가 나오죠. 치하. 올해 출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내년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치하. 등기신청을 했다가 등기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을 치하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를 신청했다가 등기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것. 이 치하에 대해서는 취소의 개념이냐 철회의 개념이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취소는 민법상의 개념이고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이에요. 취소와 철회의 차이점 뭡니까? 취소와 철회. 민법에서 혹시 취소했습니까? 하셨어요. 철회도 하셨죠? 보통 교과서에는 다 철회도 있는데 취소 옆에 없나? 네.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다만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에 의해서 처음부터 소급해서 없어지는 거. 이걸 취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민법에서. 철회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입니다. 차이점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해요. 다만 취소에 의해서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 이거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 이걸 철회라고 얘기합니다. 차이점 느끼십니까? 이건 효력이 일단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면 이거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합니다. 즉 등기신청행위의 효력이 일단 발생해요.
그런데 없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정보는 그 기능을 수행했겠습니까? 등기신청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했다고 했죠. 신청정보는 그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신청정보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첨부된 정보만을 돌려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써먹으라고. 그런데 이거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등기관은 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신청정보도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간주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돌려줄까요? 안 돌려줄까요? 돌려줍니다. 신청정보도 돌려줍니다. 물론 첨부정보도 돌려줍니다. 몽땅 돌려줘요. 그렇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건 어느 겁니까? 이건 돈을 안 돌려줘요. 이건 돈을 돌려줍니다. 어느 게 유리하겠습니까? 철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철회로 간주합니다.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취소의 개념이 아니라 철회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신청정보 환보, 첨부정보 환보,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환부가 이루어집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취하에 대한 특별수건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혹시 대리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네. 대리라는 건 대신 법률 행위를 하는 것. 요 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법률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 대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리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신 법률 행위를 하는 것. 이를 대리라고 부르고 대신 법률 행위를 하는 제도를 대리제도, 대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 대신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대리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때 요 리자는 다스릴 리자인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신청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이게 대리예요. 그러면 대리권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그렇죠. 그러면 대리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등기법에서 대신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 이게 대리인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뭘 하다가 이게 나왔지? 네. 그래서 대신 대신 등기를 신청했는데 그 대리인이 취하할 수 있느냐?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취하에 대한 특별한 수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특별수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에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해서 취하도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취하에 대한 특별한 수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수건도 네. 대리권을 수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래서 특별한 수건이 있어야지만 취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신청했는데 취하를 단독으로 취하한다면 상대방은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네? 뭐 어려운가요? 갑과 을이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리라고 예측하겠죠. 그런데 갑이 멋대로 이걸 취하를 해버리면 얘는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겠죠.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취하도 공동으로 취하,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취하도 단독 취하입니다. 마찬가지로 방문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되면 취하도 방문 취하, 전자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될 때는 취하도 전자 취하를 하는 겁니다. 방문 신청인데 전자 취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뭐라 그럴까 공시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과 취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돼요. 이게 아마 내년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신청 취하의 시기와 방법에서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그때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 신청에 취하니까 신청 행위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접수하기 전까지 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청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시점을 최대한 늦춘 겁니다. 시점을 최대한 늦춰서
언제까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것도 예외적이니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테고요. 등기 신청에 각하 나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면 관할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건 별표 하나 쳐주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명확합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해요.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불명확한 겁니다. 이러한 규정이 민법에 되어 있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걸 불확정 개념이라고 부르는데 확정되지 않은 개념. 이런 불확정 개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따라서 등기관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판례가 많고 논문이 많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52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박스. 그렇죠. 이거 나중에 한 문장씩 한 문장씩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은 이해 못 하셔요. 다 민법의 지식이라서. 그래서 민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시면 이걸 하나씩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암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워낙 많아서. 그래서 민법 지식이 좀 쌓일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228쪽을 보시면 6번 있죠. 6호.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1호가 있죠. 11호.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쭉 넘어가십니다. 232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나와 있습니까? 이 등기필 정보 거기 있는 내용 다 외워야 될 텐데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되는 경우 요건을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먼저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보셔야 될 텐데 예전에 이 등기필 정보는 예전에 뭐라고 불렀느냐면 등기필증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만들어진 등기부일 때는 등기필증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느냐면 권리증이라고 불렸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권리증.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렸냐면 집문서, 땅문서 이렇게 불렸어요. 아주 어르신들은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집문서, 땅문서. 그러니까 아들이 집문서 훔쳐갖고 도망갔다 뭐 그런 얘기 영화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권리증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는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등기필증, 권리증, 이 집문서는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에 등기소의 직인, 사각형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권리증이라 할 때는 권리증이라고 찍혀 있었고요. 등기소의 직인이 계약서에. 그 다음에 등기필증일 때는 여기 등기필증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이라고 불렀고 등기필증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계약서 갖고 작성된 서류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계약서 갖고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밀번호와 일련번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밀번호, 일련번호.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이 등기필 정보, 즉 비밀번호와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이루어질 때 항상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작성이 돼요. 그 요건을 좀 외워두시면 거기 책의 내용이 암기량이 대폭 줄어들어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그러면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제부 등기가 이루어질 때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직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신청인이 있어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신청인이 없는 상태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청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이 돼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기록하지 않는 등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보시겠지만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런 등기들은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등기명의인이 기록되는 등기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네 번째,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의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같은 사람일 때 이 새로운 등기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고 통지가 되는 겁니다. 같은 사람일 때.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통지되지도 당연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요거. 그래서 암기량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을 기록할 것. 혹시 채권자 대위 신청 했습니까? 했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인이 누굽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승소한 등기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죠. 이건 했어요. 그죠?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기록이 되는 자 누굽니까? 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데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읽어나 보죠. 익숙해져야 되니까.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명의인은 같은 사람일 것. 그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37쪽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볼 건데요. 그 밑에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있죠. 변경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변경 등기. 우리 책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출제되는 건 뻔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부분은. 먼저 변경 등기의 개념을 보시면 강의에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강자는 무슨 강자일까요? 넓을 강자. 그렇죠. 의는 뜻의 자. 넓은 의미의 변경 등기를 강의의 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의의 변경 등기는 둘로 나눠지는데 협의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로 나눠집니다. 강의의 변경 등기 아래는 협의의 변경 등기. 협은 무슨 협자입니까? 좁을 협자. 의는 뜻의 자. 좁은 의미의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로 나눠지는데요. 이 변경 등기는 요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변경 등기, 경정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변경 등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변화할 때 그 변자예요. 변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등기부에 정확한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경자예요. 그 등기를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뭔가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부분을 등기부에 반영해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등기부에 일부 잘못 기록했습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부를 고쳐야 되겠죠. 등기부를 고쳐서 고칠 경자입니다.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 잡는 등기. 바를 정자예요. 등기부의 내용을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이거 뉘앙스 차이점 느끼십니까? 이거는 처음에 제대로 등기부에 기록을 했는데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 변경 등기는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을 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쳐서 바로 잡는 등기, 경정 등기. 그 뉘앙스 차이점을 느끼셔야 되는데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면 그 권리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요즘은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기록해서 공시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정보는 갑굴구에 권리에 관한 정보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갑굴구에. 맞습니까? 기록이 될 때는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네,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겁니다.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건물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습니까? 외우셨죠? 소지종구면, 소지지면.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건물의 표시는 소재. 건물의 소재, 행정구역을 얘기하죠. 건물의 대지, 지번,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런 것들이 표제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건물 표제부에.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표제부에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는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이 갑구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권리의 종류별로 그 내용들이 갑구을구에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종류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권리인 소유권. 소유권에 관한 내용들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갑구에. 그렇죠.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가 있을까요? 용의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권리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인 저당권, 권리질권 이러한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 이러한 권리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에. 소유권에 관한 내용은 갑구에.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러한 권리들은 내용이 뭐가 있느냐면 존속기간이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범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또는 뭐도 있을까요? 지상권, 지역권은 지료. 조심해야 될 것은 지료는 지상권에는 기록이 되지만 지역권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뭐 그런 건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 이러한 것들이 내용으로서 등기부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뭐 목적.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서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소유권은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지분, 공유 지분. 네, 그런 것들이 소유권의 내용으로서 갑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담보권은 뭘
이자 이런 것들이 기록되겠죠. 이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임차권은 뭐가 기록이 될까요? 내용이. 차임. 뭐 존속기간.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갑부, 을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종류별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또한 권리자도 기록이 되겠죠. 맞습니까? 권리자에 관한 정보도 기록이 될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등기명의인.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된 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소유권자로 기록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지상권자로 등기부에 기록된 자를 지상권의 등기명의인, 전세권자로 기록된 자를 전세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등기명의인에 관한 정보도 등기부에 기록이 되겠죠. 등기명의인에 관한 정보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 세 가지를 등기명의인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갑굴구에 기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등기부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등기부에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가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일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뭐 지목이 바뀌었다든지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면적이 달라졌다든지 이렇게 일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있겠죠. 그러면 그 변화된 부분은 이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이걸 우리 법률 용어로 후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뒤후자와 시작한다 발자를 써서 나중에라는 뜻입니다.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그 바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맞습니까? 고쳐서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일치시켜주는 등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변경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등기부를 그 변화에 맞춰서 고치는 등기, 뭐라고요? 변경 등기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을 10,000제곱미터로 기록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빼먹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번을 100의 11번지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2를 빼먹고 100의 1번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지목을 전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답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 20년인데 빼먹고 2년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전세금이 10억인데 빼먹고 0을 하나 빼먹고 1억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 처음부터 잘못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잘못 기록한 부분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와 기록된 정보가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불일치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음부터 이걸 원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시적. 원은 근원 원자고 시는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원시적. 원시적 일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한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부를 고쳐서 등기부를 바로잡는 등기,
경정등기 이렇게 부르겠다는 겁니다. 뭐 이해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후발적 일부 불일치하면 나중에는 변경등기, 원시적 일부 불일치하면 나중에 경정등기. 이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원시적 뭐라고요? 경정등기. 후발적 뭐라고요? 변경등기.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일부. 그래서 이 변경등기건 경정등기건 일부만 고치는 등기입니다. 즉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일부만 고치는 등기가 바로 변경 경정등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이만큼인데 요 일부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는 요 일부만 잘못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고치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고치면 될 겁니다. 요 부분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성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변경등기나 경정등기를 할 때는 고치기 전과 고친 후가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이 원칙입니다. 동일성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돼요. 이게 경정등기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경정등기에서. 물론 변경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그 불일치 부분만 고치는 등기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고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성이 유지돼야지만 변경, 경정등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부 불일치가 아니라 전부 불일치라고 한다면 이건 전부 부적법하다고 봐서 말소등기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전부 불일치일 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동일성이 상실되니까. 이때는 무슨 등기 한다고요? 전부 불일치로 봐서 전부 부적법하다고 봐서 이는 말소등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요 지상권에서 지역권으로 바뀐다든지 지역권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지상권으로 기록했다면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 종류가 달라질 때는 이거는 변경이나 경정등기 할까요? 아닐까요? 종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일부 불일치일까요? 전부 불일치일까요? 전부 불일치입니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종류가 달라질 때는 변경이나 경정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종류가 달라질 때는 전부 불일치로 보게 돼요.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는 변경등기도 허용될 수 없고 경정등기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존의 등기를 전부 말소한 다음에 새롭게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경등기와 경정등기의 종류를 보실 건데요. 먼저 변경등기.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시적은 뭐라고요? 경정. 후발적은 변경. 요 차이만 있습니다. 시점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게. 그래서 출제도 주로 변경등기를 기준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표제부에. 그런데 나중에 요 부분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 명칭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는 면적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는 이런 것만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표시사항의 일부가 변경이 돼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중에서 일부가 달라지는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료만 달라진다든지 아니면 존속기간만 달라진다든지 전세금만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일부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있겠죠. 나중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리의 내용 중 일부 변화가 나타나서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권리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개명하면 이름 바뀌죠. 주민번호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주민번호가 유출이 많이 되니까 이거 달라질 수 있죠. 또는 성전환 수술하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주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있겠죠. 이사를 가면 주소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거는 등기명인 표시사항 중에서 일부가 바뀐 거죠. 등기부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되겠죠.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명의인 표시사항 중 일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등기부를 고치는 등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일부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부 잘못 기록이 됐다면 그때는 등기부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것이 표제부일 때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 여기는요, 권리 경정 등기. 여기는 등기명인 표시 경정 등기.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래서 변경과 경정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각각의 변경 등기, 경정 등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만 확인할 겁니다. 간단한 거. 첫 번째,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나 부동산 표시 경정 등기는 표제부 갑굴구 중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네? 표제부겠죠? 한번 고민하세요. 표제부.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예요. 맞죠? 두 번째, 공동신청일까요? 단독신청일까요? 표제부 등기. 공동신청이라 하면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서 상대방과 같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할 때 그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게 공동신청이에요. 맞습니까?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하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표제부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아요. 표제부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단독 신청. 원칙은 공동 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을 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표제부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그렇죠.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표제부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표제부는 기준이 대장이에요. 따라서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장 첨부해야 될까요? 첨부할 필요 없을까요?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 증명 정보가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장 증명 정보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 가장 중요한 권리에 관한 등기인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멸실 등기.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십니까? 네 번째. 주등기 할까요? 부기등기 할까요? 네? 동일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언제 했죠?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주등기겠습니까? 부기등기겠습니까? 부기겠죠. 그런데 옛날에 종이로 된 등기부에서는 부기등기 했습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등기예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표제부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꼭 주등기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논리에 반하는 규정이 등기법에 있어요. 그러면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이런 건 전부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권리 변경 등기 보겠습니다. 표제부일까요? 갑구일까요? 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은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들은 을구에. 따라서 이 권리 변경 등기는 갑구 아니면 을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문자 존재하겠죠? 공동 신청. 이건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볼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계약서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네 번째, 단독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이건 모르시는 게 정상이에요. 부기등기가 원칙이지만 주등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오늘 안 할 겁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4번이에요. 무조건 출제된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의 표시변경 등기. 갑구에 기록할까요? 을구에 기록할까요? 표제부에 기록할까요? 소유권자는 어디에 기록되겠습니까?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이런 자들은 어디에 기록하겠습니까? 을구에. 따라서 갑구에 기록되는 등기예요. 두 번째, 단독 신청일까요? 공동 신청일까요? 이름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번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소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무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등기무자가 없어요. 권리를 상실한 자가 없죠. 이름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권리 상실시킵니까? 아니겠죠. 등기무자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단독 신청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뭘까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민등록표, 등초번.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번입니다. 네 번째,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니죠. 단지 표시사항만 바뀔 뿐이죠. 동일성 표현.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네? 언제나 뭐라고요? 다 잊어버리셨군요. 부기등기는 붙일 붙자에 기록한다 기자입니다. 그래서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주등기에 붙이는 이유는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주등기와의 동일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즉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죠. 맞습니까? 같은 사람이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주민번호가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무슨 등기? 부기등기.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이건 언제나 주등기. 이거는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가능해요. 이거는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을 때는 주등기, 이렇게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셔요. 그러면 요것 좀 보겠습니다. 요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물권행위. 그리고 전세금이 수수돼야 돼요. 전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186조에 의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 설정은 다른 물건과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른 물건은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 물권 변동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전세권은 전세금이 지급돼야지만 전세권이 발생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 전세금 지급은
민법에서 전세건의 성립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법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죠. 네. 그래야지만 전세건이 을에게 발생을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등기를 보시면 갑구겠습니까? 을구겠습니까? 을구겠죠. 그래서 을구의 1번 전세건 설정 을 금액은 얼마라고 할까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 10억. 네, 10억.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나갈 쯤 해서 5억 원을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액이 됐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을은 살고 싶으면 승낙을 해야 될 테고 살기 싫으면 나가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때 이 을은 갑이 올려달라고 요구했더니 을은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전세건 변경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세건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면 이제 전세건의 내용이 바뀌었습니까? 전세금은 전세건의 가장 중요한 성립요소예요. 전세건의 내용 바뀌었죠? 그래서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억이 돼야 되니까 전세건 변경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의 1, 1번 전세건 변경 그리고 15억 5억이 추가됐으니까 맞습니까? 이거 내버려 둘까요? 지울까요? 내버려 두면 총 25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건 지워야 됩니다. 이만큼만. 이게 전세건 변경 등기예요.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5억 원을 지급해야 되겠죠. 추가로. 맞습니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네? 돈이 여기서 지급이 됐죠.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다루지 않고 민법에서만 다룹니다.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기억나십니까 이거? 형식적 판단. 그러면 요 등기에서 요 등기로 바뀐 것은 등기부만 놓고 판단할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입니다. 이유는요. 요 등기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갑은 변경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를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얼마만 돌려주면 됩니까? 10억. 그런데 바뀌게 되면 얼마를 돌려줘야 됩니까? 15억.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입니다. 전세권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을은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10억.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15억. 따라서 요 을은 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 관리자예요.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돈이 실제로 오가는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민법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은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10억에서 7억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갑은 을에게 3억 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이건 우리 등기법에서 판단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이건 민법에서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것만 판단해요. 여기 10억에서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7억. 그러면 이 변경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은 예전에 10억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이제는 얼마만 돌려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억. 따라서 을이 등기 의무자. 얘는 예전에는 10억을 돌려주면 됐죠.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지금은 얼마만 돌려주면 됩니까? 7억. 그래서 얘는 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관리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등기부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실제로 오고 가는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민법이 다른 영역이고. 이해가 되실까요? 네. 따라서 이 변경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올려달라고 해서 금액이 그 즉시 올라갑니까?
아니죠. 을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래서 체결한 게 뭡니까? 전세권 변경 계약. 이게 전세권 변경 등기의 등기 원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는 뭐겠습니까? 변경 계약서. 이게 가장 중요한 첨부 정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시험과 관련해서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그건 심화 과정에서 한 4월쯤에 공부를 하실 건데 여기서 합필 등기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토지가 합쳐지게 되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두 필지가 합쳐지면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넓어지죠. 면적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무슨 등기입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일종이에요. 이게 합병이 됐을 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상세하게 기억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왜요? 이제 시작인데. 네. 알았어요. 1분만. 네. 경정등기는 변경등기와 거의 똑같은데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직권 경정등기.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심화 과정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변경등기, 경정등기 시험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거 다 보시는 겁니다. 요게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